선우야, 너희 아버지가 말이다. 김 씨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엄마, 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요. 처갓집 가족 여행이라 한국 다시 들어가려면 며칠 있어야 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너가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지도 못했죠. 김 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김 씨가 전화 통화할 때 옆에 있던 신우이가 울분에 차서 말을 했어요. 뭐 그런 자식이 다 있어? 우리 오빠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앞으로는 조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81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김 씨의 남편은 이른바 풍에 걸려 쓰러졌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유도를 했을 정도로 풍채가 좋은 양반이었는데 몇 년 병석에 누워있자 삐쩍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하는 수밖에 없었죠. 원래도 여유롭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도배 인테리어 일을 하며 집안을 먹여 살리던 남편이 쓰러진 이후로 김 씨 역시 막막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 교육은 끝까지 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김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고 부모의 뒷바라지에 부응하여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대를 들어가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다들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김 씨 부부에게 부러움과 축하를 해주었죠. 특히 친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던 신우는 제1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고생하고 살더니 이제 세상에 아무 걱정 없겠다. 언니랑 오빠가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는 거 아닌가 했어. 실제로 신우는 김 씨의 아들에게 따로 연락해 용돈 쓰라며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주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김 씨의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큰 돈을 빌려준 것도 신우였고 남편이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곤 했었습니다. 언니도 이제는 쉬엄쉬엄 살아. 허리 아파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공장 다닌다며? 그래도 건강할 때 더 벌어놔야죠. 김 씨는 아들이 의사가 된 이후로도 일주일에 4일씩 집 근처 식품 공장을 다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워 지내는 남편의 대소변까지 다 받아가며 간병했더니 늘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김 씨가 칠순이 되던 해에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너가 결혼을 하겠다고? 김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작년부터 만나고 있었는데 올해 결혼하려고요. 그래? 잘 됐네. 김 씨는 아들의 결혼 소식이 기뻤던 것과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부의 통장 계좌 상황은 아들의 결혼 자금은커녕 예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김 씨의 망설임을 아들이 읽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뭔가 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식에 참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너희들 신혼집 같은 건 어떻게 하려고? 아들은 돈을 많이 벌긴 하겠지만 그만한 목돈을 모아놓지는 못했을 시간이었죠. 저는 일단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아들이 처가살이를 한다는 말에 김 씨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하고 나면 서울에 병원도 차려주기로 하셨고요. 아들의 말은 대릴사위로 들어간다는 소리였습니다. 김 씨는 이게 잘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처갓집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면 아들도 편하게 지내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너 괜찮겠어? 예민해서 다른 집에 가면 잠도 잘 못 자잖아.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조건이면 제가 그런 걸 따질 처지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면 앞으로 탄탄대로 성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생각은 김 씨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던 아들이었지만 현재 본인의 처지에 무척 회의적인 듯 해보였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남들만큼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없으면 힘들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맞다는 생각이 들어 김 씨는 더욱 씁쓸했습니다. 가난한 부모라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김 씨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래 알겠다. 너가 현명하게 잘 준비하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다음 주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아들의 말에 우울했던 김 씨의 기분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주말에? 그래 알겠다. 음식은 뭘 좋아하려나? 한껏 들떠있는 김 씨에게 아들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버렸어요. 엄마, 근데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자친구가 정말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보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줄은 알고 있겠지만 아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당시에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의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주 일요일 아들은 결혼할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딱 봐도 부잣집에서 자란 티가 나고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은 아가씨가 김 씨에게 인사를 하며 들어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하지만 김 씨가 손님을 맞는 그 집은 김 씨의 집이 아니라 옆 동네의 신우의 집이었죠. 그때 아들이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낡고 좁은 김 씨의 집이 아닌 평범한 자기 고모네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인사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안 된다고 고집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의 체면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죠. 어머님 집이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될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싹싹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요. 입에 맞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많이 들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큰 거짓말을 해보는 김 씨였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가 집안을 이리저리 살필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집을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고 사시는 것 같아요. 신우이도 부자는 아니었고 평범한 33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예비 며느리의 눈에 너무 떨어져 보이지 않는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집에는 안 계시나 보네요. 남편에 대한 질문에 김 씨가 뭐라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재빨리 나서서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지. 거동이 힘드셔서 어쩔 수 없어. 아, 그렇구나. 아버님도 한번 뵈러 가야 하는데. 나중에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면회 가는 것도 쉽지 않아.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며 김 씨는 애써 표정을 숨겼어요. 그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초라한 집에 간병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와 아들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커피도 마시지 않고 아들은 바쁘다며 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김 씨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같았어요. 수십억씩 하는 서울의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었고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 이 나이까지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부잣집 공주님 같았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김 씨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집을 싹 청소하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신우도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고마워요, 고모. 깨끗하게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뭘 자꾸 그런 걸 신경 쓰고 그래? 이야기는 잘 나눴어요? 그런 말을 건네는 신우의 표정도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김 씨의 부탁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조카에게 욕까지 하며 불같이 화를 내던 신우였어요. 김 씨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차마 꼬치꼬치 캐묻지도 못했었죠. 김 씨는 예비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신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동네 진짜 비쌀 텐데 좋은 집에서 사네. 그래도 우리 조카가 장가는 잘 갔네요. 김 씨는 속상한 와중에 기쁜 마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좋은 처가를 만나서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 아들은 결혼을 했고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남편을 간병인에게 하루 종일 맡겨두고 신우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혼자 가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서울까지 따라와요. 그래도 병원 갈 때는 보호자가 같이 가야죠. 내가 소개까지 해줬는데. 나도 모처럼 서울 구경도 하고 딸네 집에 가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우는 서울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함께 버스를 타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나왔죠. 아니, 그러게 진작에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니까? 왜 병을 키워요? 이젠 수술까지 해야 한다잖아요. 평생 일만 하고 사니까 허리가 고장이 났지? 신우의 말에 김 씨는 그냥 쓰게 웃고 말았습니다. 진찰을 받고 주사 치료와 약을 타오긴 했지만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온 참이었어요. 그나저나 우리 딸네 집에 같이 갈 거죠? 신우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온 김에 오랜만에 시조카 얼굴이라도 보고 내려가려고 했죠. 아니, 근데 이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선우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사실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선뜻 연락을 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오늘 서울 온다고 미리 연락도 안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온 거라. 그래도 한번 전화해봐요.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아들 얼굴 안 까먹지. 결혼하더니 한번 내려오지도 않고. 김 씨도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선우 오빠가 핸드폰을 방에 두고 내려갔네요. 지금 아빠랑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니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바로 오빠 바꿔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한참을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의 집은 방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한참을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머님 거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빠 서재에서 대화 중인 것 같은데 어쩌죠? 방해하기가 좀 그래서. 혹시 용건 있으시면 제가 전할게요.
아, 별거는 아니고 내가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뭐 하고 있나 전화해 본 거야? 신경 쓰지 마. 정말요? 지금 서울이세요? 그럼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들렀다 가세요. 오빠도 볼 겸 같이 식사라도 하면 좋잖아요.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듣고 있던 신우도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택시 타고 바로 가봐요. 난 괜찮아. 난 어차피 딸네 집에 가면 돼. 이따 내려갈 때 터미널에서 만나요. 그렇게 신우가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며느리가 문자로 찍어주는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어요.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얼떨결에 사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는데 입구가 어딘지도 모를 건물이 나타났고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입구를 찾아 들어갔더니 경비가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묻더라고요. 아들의 집에 찾아온 거라 말했더니 경비가 인터폰으로 확인을 한 후에 엘리베이터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어요. 엘리베이터 하나도 뭔가 고급스러워 보였고 김 씨가 좋다고 생각했던 신우의 집보다 현관문도 크고 천정이 높더라고요. 한층 전체를 사돈이 다 쓰고 있는 것 같았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반갑게 마중을 나왔습니다. 고급 빌라라고 하길래 그냥 좀 넓은 아파트인 줄로만 알았는데 살다 집안에 그렇게 긴 복도가 있는 건 처음이었고 창문 너머로 정원도 따로 있더라고요.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한 구조에 정신이 없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시 후 기다렸던 사돈댁 부부와 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김 씨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괜히 아들을 보니 눈치가 보였어요. 역시나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는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이 차려주는 점심을 함께 먹었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깜짝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지금 20주 정도 됐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정말 깜짝 놀랐고 아들을 쳐다봤더니 맞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임신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나 싶어 약간은 기분이 묘해졌어요. 식사를 끝내고 커피와 과일까지 대접받았고 눈치 없이 더 시간을 끌기 전에 이제는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죠. 벌써 가시려고요? 네, 집까지 내려가려면 터미널로 일찍 가봐야죠.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윤서방 창고 안에서 그거 있잖아. 그거 2개만 가져오게. 네, 장인어른. 사돈 어른의 말에 아들은 재빠르게 움직여서 커다란 보따리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레 오시는 바람에 좋은 선물은 준비 못했습니다. 윤서방이 차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는 게 어때? 짐도 무거운데.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 아무쪼록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아들이 앞장서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김 씨를 차에 태운 채 출발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아들은 뭔가 기분이 나쁜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김 씨가 먼저 농담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차 진짜 넓고 좋다. 의사들은 다 이런 차 타고 다니나 봐. 엄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라고 어떻게 이런 차를 탈 수 있겠어요? 이 차가 3억이 넘어요. 장인어른이 사주신 차라고요. 아들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민망해진 김 씨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다시 운전을 하던 아들이 이번에는 김 씨에게 물었어요. 저한테 따로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가 집에 들렀다가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본인의 방문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옷이라도 조금 신경 쓰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병원 진료를 받으러 서울에 온 거라 아무래도 옷차림은 평소 입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못했어. 김 씨의 사과에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두 모자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김 씨가 내리고 문을 닫자마자 아들은 바로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김 씨는 며칠 동안 내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거기까지 찾아간 자신이 밉더라고요. 아들의 말처럼 옷이라도 멀끔하게 입었으면 모를까. 사돈 앞에서 아들에게 망신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고 아들에게서 잘 도착했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김 씨 역시도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아무런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을 때 김 씨가 먼저 아들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집에 찾아갔을 때가 임신 20주라고 했으니 이제 슬슬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비상금을 털어 아들의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고 아기가 태어나면 며느리에게 선물을 사주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어요. 이쯤 되니 김 씨도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김 씨 본인과 아픈 남편을 잊고 부모가 없던 것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아들에게 김 씨와 남편은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 씨는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몇 년간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김 씨는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몸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1년에 몇 번 마지못해 안부 전화가 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남편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 때문에 그만 고생하라는 듯 김 씨도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용히 떠나버렸어요. 한참 뒤에 그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긴 간병 생활 때문에 남편의 죽음조차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왔어요. 그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우야, 너희 아버지가 말이다. 김 씨는 말을 끝까지 맺지 못했지만 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엄마, 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요. 처갓집 가족 여행이라 한국 다시 들어가려면 며칠 있어야 해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너가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지도 못했죠. 김 씨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김 씨가 전화통화하고 있을 때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가 울분에 차서 말을 했어요. 뭐 그런 자식이 다 있어? 우리 오빠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니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자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도 앞으로는 조카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김 씨는 아들도 찾아오지 않는 남편 상을 치렀습니다. 정말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고 손님도 몇 명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이제는 김 씨에게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던 낡은 집은 김 씨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남편의 큰형, 그러니까 큰 아주버님의 집이었어요. 20년도 더 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얻었고 아픈 남편을 보살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버님도 전세금에 대해서는 그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쪽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주던지 집을 인수를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우가 화를 내며 작은 오빠 살아생전 수발을 둘째 언니가 다 들어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쫓으려 하는 거냐며 자기 큰 오빠한테 대들더라고요. 하지만 그쪽 집안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테고 언제까지 사정을 봐줄 수도 없으니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긴 투병 생활을 돌보느라 김 씨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는 없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엄마, 돈 필요하시다면서요? 고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고모는 그걸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니. 아들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당장이라도 도움 필요 없다 말하고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고 김 씨도 쫓겨나면 남은 돈으로 갈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욕심을 내고 싶어졌어요. 아들은 좋은 집에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있을 테니 그만한 금액은 아들에게 별거 아닌 돈일 것도 같았습니다. 8천만 원만 더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들과의 전화를 끊었고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아들의 이름으로 1억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은행 계좌에 입금 문자를 바라보던 김 씨는 어쩐지 이게 아들과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아주버님에게 보내고 집을 완전히 구매한 뒤에 김 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서야 본인이 아들에게 차단을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슬픈 감정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본인보다 신우가 더 속상해했습니다. 이제 세상 천지에 혼자 남았네요. 언니가 왜 혼자예요? 나도 있잖아. 난 언니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오빠 끝까지 돌봐준 거 언니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했어요. 신우는 그 이후로도 김 씨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지내던 김 씨를 데리고 병원에도 함께 가고 꽃이 피면 꽃 구경도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단풍 구경도 같이 다녔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옅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80세가 넘었고 처음엔 남편을 금방 따라갈 것 같더니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그립지 않냐는 신우의 물음에 그저 빙긋이 웃고 마는 김 씨였어요. 김 씨가 그날 가서 본 풍경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혼자만 아등바등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는 아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아들을 말리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편했고 완전히 마음속에서 아들을 지워버린 지 오래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대로 조용히 살면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따스한 날이었고 김 씨는 묵은 겨울 이불을 베란다로 꺼내 탈탈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남은 미련과 기억마저 훌훌 털어내버렸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